그냥 3년 전에, 4년 전의 기억으로 계속 중국을 보면 완전히 미스리딩을 오판하는 것이다. 탈중국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예. 감중국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진중국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관계에서는 피보다 진한 게 있어요. 네, 클래스통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반기 전망 시리즈, 하반기 반도체 업황 여기에 달려있다. 하반기 전략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얘기를 다뤄볼 텐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것이 리오프닝이었습니다. 근데 기대를 너무 크게 한 게 문제인 건지 기대보다는 약간은 그 이하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 내수가 좀 부진하고 뭐 수출도 마이너스에 실업률은 뭐 사상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장기 악재에 좀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까지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텐데요.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을까요, 소장님? 기대보다 못하다는 게 네. 그게 이제 뭐 위기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중국 경제 전체로 보면은 뭐 GDP든 생산이든 소비든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V자 턴을 할 거다고 하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가장 크고, 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 컸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수출이 안 되고 적자가 나는 것 때문에 이제 중국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이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이제 중국을 갔었는데요. 샹하이하고 우리 반도체 공장이 있는 우시를 쭉 한번 돌아봤는데요. 그 답은 뭐냐 그러면 중국 경기가 왜 회복이 안 되냐 그러는 것은 이것은 내수에서의 그 분화가 있는 것 같아요. 내수. 그래서 내수 소비도 보면 이제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네. 이게 약한 이유는 소비 회복의 포인트는 음식료 소비하고 서비스 소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묶어놨기 때문에 관광을 가고 예.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하는 것의 소비가 지금 일어나면서 내수 소비를 끌고 올라가는데 네. 우리는 뭐 관광이나 음식료 소비는 우리가 수출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연관성이 그래서 그게 낮군요.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능성을 보려면 네. 뭐 가전, 가구, 자동차 맞아요. 뭐 이런 내구 소비재가 팔려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소비 회복은 내구 소비재 회복이 아니고 네. 그 서비스하고 음식료 소비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칼럼도 그렇게 썼는데 지금 중국 경제는 립스틱 경제다. 립스틱이요? 화장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경기가 이게 나쁘면 뭔가 차려입고는 싶지만 그렇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입술만 빨갛게 바르고서 이제 가는 그 중국 경제는 지금 상황 내수 상황은 립스틱 경제 이제 그것을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좋아질 거냐 하는 문제는 내구 소비재는요. 제가 볼 때는 중국 내수 경기의 진정한 회복은 네.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는 것이 그게 내수 경기의 진짜 회복입니다. 그게 신호군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부든 다 마찬가지지만 예. 부동산에 손을 대면 이거 무조건 커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은 최근 3년 동안에 중국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을 워낙 많이 풀어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엄청난 규제를 했고 그렇군요. 그 이펙트 때문에 이제 그 집값도 떨어졌고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안 됐기 때문에 부동산이 훅 꺼졌는데 네. 그래서 부동산에 손을 대면 먼저 철근, 시멘트, 그렇죠. 건자재 예. 이게 움직여요. 그리고 완공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가구, 가전, 자동차 그렇죠. 꾸며야 되니까. 이게 같이 한꺼번에 6개 산업이 좋아지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을 보면 신규 주택 가격은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근데 기존 주택 가격은 아직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예. 주택의 경우에 부동산이 아직 반반이다. 그래서 기존 주택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이 이게 중요하고 네. 그렇게 돼야 기존 집 팔아가지고 새 집 사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그 내수 경기 회복은 부동산 경기의 턴이 이게 핵심이고 네. 그렇게 되면 내구 소비재의 그 수요 증가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리오프닝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 정책이 리오프닝 한 거고 예. 사람들의 심리 리오프닝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네네.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소위 말하는 타키투스 함정 여기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네. 무슨 말을 해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중국이 보면 작년 12월 13일 날 갑자기 3년 동안 묶어놨던 코로나 방역 규제를 확 풀어버려요. 네. 막 다녀라. 네네. 그래서 왜 그랬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축구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뭐 언론에서 서방 언론에 들어보면 A4 용지 시위를 대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정부가 두려워서 한꺼번에 다 풀었다.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예. 뭐 이제 국내 정치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제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제 3S라는 거죠. 예, 들어봤습니다. 예. 스크린, 섹스, 스포츠. 네. 그래서 스포츠였군요. 중국이 카타르 월드컵에 중국이 참 불가사의가 예. 인구가 14억, 키 큰 사람, 다리 긴 사람 그렇게 많을 건데 축구가 약해요. 그거 다 잘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16강에도 못 올라간 이제 중국이 전 세계 최대 방송단을 보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중계를 했는데 그걸 본 14억의 인민들이 네. 이제 경악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동도 안 되고 마스크 안 쓰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오미크론에 엄청난 이제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 거기에 관객석에 있는 뭐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노란 사람 다들이 마스크 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충격이죠. 네, 그래서 그걸 몰랐는데. 보고 나서 이거 뭐지 하는 이제 엄청난 샥을 받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느낌은 속은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정부 정책 3년 동안 이렇게 엄한 정책을 했는데 왜 서방은 똑같은 오미크론인데 벗었고 우리는 써야 되냐?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타깃투수 함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그걸 이제 민심을 알아채고서 어떻게 이걸 문제를 해결하냐는 문제인데 정부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중국이 역시나 중난산이라고 하는 그 사스 때 예. 사스를 방역에 성공한 84세인가 되신 의사가 있어요. 예. 이 양반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한에 전 국민들 앞에서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병이다. 그리고 이것은 감염의 위험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리어스하다. 그러나 나는 84세인가 그렇지만 의사기 때문에 네. 나는 치료하러 적진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단신으로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이제 드라마틱하네요. 엄청난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중국의 그런 바이러스 세균의 최권위자예요. 정부가 이 사람이 입을 필른 거죠. 왜 지금 그렇게 막아놨다가 지금 왜 푸냐 갑자기. 예. 그때 정부가 뭐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때 막은 것도 옳았고 지금 푸는 것도 옳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권위자가. 권위를 이용한 거군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답이 아주 재미난데 그때 막은 것은 코로나는 강했고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막았고 지금은 코로나는 약해졌고 우리는 3년 동안의 방역을 통해서 방역 능력이 대단히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 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익스큐즈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국민들 네네네.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해줘야 되고 민간 기업이 활성화돼야 그래야죠. 경기가 살아나는데 네. 그 사이 3년 동안에 보면 중국이 플랫폼 기업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기업들이 제재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어떤 재미난 얘기가 있냐고 하면 그 기업인들의 띠가 뭐냐? 띠? 띠. 예. 그래서 소띠, 뭐 말띠, 양띠 그 띠요. 이런. 예. 그랬을 때 이제 재미난 얘기 하나는 예. 중국의 기업인의 띠는 개띠다. 개띠다. 개라는 것이 도구가 아니고요. 크랩. 옆으로 발 달린 그렇죠. 개.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개는 한번 뜨거운 물에 집어 넣었다가 파내면은 예. 빨개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익으면. 다시 찬물에 집어 넣는다고 해서 파래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빨갛죠. 그래서 한번 이제 이게 지키면 답이 없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이제 중국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게 되고 네네. 또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런 이제 그래서 코로나의 정책에 대한 정부의 액션을 놓고 봤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아진 거죠. 그래서 정부가 경기 부양하겠고 부동산 뭐 규제 다 풀었고 플랫폼 규제 다 풀었고 놀러 가도 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도 이 믿어야죠. 심리가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정부 정책은 리오프닝했지만 네. 기업과 이제 인민들의 마음속에 소비 심리 투심이 리오프닝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게 사람만 바꾸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소비 심리 여기에서는 아직 리오프닝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에 파장이
안 쓰니까 재고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기업들도 자금난을 또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최대 고민은 우리하고 똑같이 기업 재고가 무지 많아요. 지금 네. 반도체 경기 왜 이렇게 나쁘냐, 뭐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가 이제 재고가 역대 사상 최대라는 거죠. 그래서 네. 중국은 더 심했던 것이 코로나 과정에서 중국은 생산 공장은 계속적으로 가동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도 그렇지만은 수요가 늘어날 거로 봤는데 오히려 네.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고 네. 그것이 공급 과잉 자금난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은 그나마 코로나 시절에 수출이 잘 됐기 때문에 네. 큰 리스크는 없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그 돈들이 이제 소비를 해야 되고 그것이 기업에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은행으로 돈들이 대거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연간으로 중국의 예금 증가가 트렌드가 한 초과 순증이 대략 한 6조에서 8조 정도, 그 정도 네, 이제 통상. 증가를 하는데 네. 작년에 보면 18조 위안 정도, 통상보다도 한 10조에서 8조 정도가 돈이 더 은행으로 더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GDP가 한 110조 정도 되는데 예, 예. GDP의 거의 뭐 8%, 10% 가까운 돈이 네. 은행에 잠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해도 부동산도 안 좋고 주식도 안 좋고 네. 실물 투기는 더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 달러가 있으면 달러를 사겠지만 확실한 그게 건 없으니까 은행에 예금으로 돈이 들어가서 아. 시중에 자금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고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은 중국의 내수 경기 회복이나 그 활성화는 네. 또 주식시장도 뭐 이제 왜 그렇게 침체됐냐고 그러는데 돈이 다 그렇게 가 있는 건데 이 돈이 빠져가지고 언제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소비로 나오냐 요게 중국 경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GDP의 거의 10% 가까운 돈들이 다시 예. 실물이나 금융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 네. 파급력은 엄청나죠. 아, 근데 그것은 그렇겠죠. 뭐 어쨌거나 이것은 이제 예금한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브링컨이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겉으로는 말장난하지 마 네.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대응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심리 중에서 가장 큰 심리가 네. 미국과의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받을 충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소비 심리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 네.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됐다고 하면 이것이 군사적인 긴장 또는 외교적인 긴장이 아니라 네. 소비 심리의 회복에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절묘합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절묘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소비 심리를 살려야 되려면 결국 미국하고 어느 정도의 협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 상황, 그러니까 중국의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많이 듣는 게 당국에서 계속 정책을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6, 7월에도 그런 기대감 유효합니까? 그래서 뭐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네네. 그게 코너에 몰리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때 한국도 봤지만 부동산 가격 안 잡히니까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또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을 했는데도 이게 경기가 안 살면 네. 실제로는 돈을 풀고 나서 그게 효과가 나는 건 9개월에서 12개월 뒤에 나타나요. 근데 못 기다리죠. 맞아요. 그럼 그 사이 계속적으로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경기를 사실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돈은 지금 작년부터 많이 풀었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실물로 안 가고 이게 은행 예금으로 다 몰려갔기 때문에 돈이 안 돌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은 금리를 낮춰버리는 거죠. 아, 기대 수익을 편하게. 낮춰버리면 예, 예. 그래서 예금 금리를 낮춰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예금 금리를 낮췄고 그리고 대출 금리도 이거 기업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인하를 해주는 이제 금리 인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네. 중국은 금융시장이 금리 가격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우리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자유화돼서 시장 금리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죠. 중국은 만성적인 자금 수요 초과예요. 예금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그리고 GDP 성장률이 5%, 6% 하게 되면 그것은 항상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예. 은행 예금하는 건 바보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이 대거 대출 받아가는 이제 자금의 만성적인 수요 초과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그건 부동산에 사실은 영향을 주는 것이지 네. 실물 경제에서는 금리 1, 2% 그까이 거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그 실질적인 양적 완화, 네. 돈을 실제적으로 대출을 얼마큼 확 늘려버리고 예. 이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SOC에 얼마를 투자하고 하는 가격 기능이 아니라 수량 기능을 갖고서 정책을 좌지우지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를 또 낮췄다고 하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린 예금을 밖으로 쫓아내고 예.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이미 했고 그렇군요. 그 다음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랬지만 코로나 때 10만 원씩 20만 원씩 그 쿠폰 줘가지고 재래시장이 만드는 거죠. 훅 나듯이 예. 중국이 지금 그거를 아마 하반기 할 가능성이 커요. 이게 바로 효과가 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소비 생활에서 가장 큰 품목이 뭐냐면 우리도 자동차거든요. 예. 집에서 집값 빼고 나면 자동차죠. 가격이 가장 큰 것이 자동차고 맞아요. 자동차 구매를 하게 되면 자동차가 뭐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거기에 엄청난 이제 연관 효과가 생겨요. 산업들이 다 올라가는 그래서 거죠. 제가 볼 때는 자동차에 여기에 이제 보조금을 주든지 또는 세금을 깎아주든지 하는 전략을 써요. 그래서 2008년에도 중국이 치처 시아샹, 지하디엔 시아샹 뭐 이런 말을 해가 자동차 하향 정책, 예. 가전제품 하향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예. 정부가 한 15%씩 차값을 깎아주고 가전제품을 깎아주는 정책을 썼는데 그게 약발이 먹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은 전기차에서 세계 패권을 노리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전기차에 차값을. 대해서 이걸 가전 하향, 자동차 하향 하듯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금 인하를 이거를 원래 이제 작년 말에 그 끝나가지고 더 이상 지급을 안 하게끔 그렇게 됐는데 예. 이걸 확 연장하거나 더 높여볼 가능성이 커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보면 중국의 이제 전기차 관련되는 주가들이 거의 뭐 지하실로 계속 가다가 네. 어젠가부터 보면 이게 휙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의 그런 내수 지원 정책에 아마도 그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런 정책을 중국이 쓰게 되는데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렸고 그리고 쿠폰을 예. 소비 쿠폰을 직접적으로 살포를 하고 그리고 그런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까지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예. 내수 살아날 때까지 계속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정책이 누적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내수가 회복이 됐을 때는 이게 속도가 지금은 이게 안 회복이 된다고 아주 난리지만 그때는 너무 세게 가서 문제가 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정책 옵션들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봤는데 혹장 그렇습니다. 이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력은요, 그건 이제 우리가 갖는 편견이죠. 미국은 뭐 이게 100년 만에 통화 증가율을 29%까지 휘게 올려버렸는데 네. 뭐 여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채권 발행이니 뭐 통화 증가니 그거는 뭐 미국처럼 채권 발행하려면 부채 실링 한도가 있어가지고 국회 네.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예, 예. 중국은 동의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당이 결정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중국을 네. 한국이나 미국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경기가 안 살면 예를 들어서 2008년에는 보면 중국이 3조 위안을 그냥 퍼넣어가고 경기를 확 살렸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뭐 돈이 있었냐 마찬가지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여지나 이런 것은 서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네. 근데 문제는 중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뭐 1, 2% 성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중국이 1, 4분기에 영신통치 않다고 그러는데 4.5%, 4% 성장을 하잖아요. 예. 4%면 세계 평균보다도 뭐 1.5배 정도 높은 성장인데 그렇죠. 우리가 뭐 1%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보다 4배 높은 성장인데 네. 거기에다가 뭐 파격적인 그런 부양책을 쓰나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죠. 이미 높은데요, 그게.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시각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를 했냐면 2008년에 경기 대폭락, 대폭등을 겪으면서 중국말로 따치다로 폭등하는 것도 막고 폭락하는 것도 막자. 이제 요게 중국의 그 경제 정책의 큰 기조예요. 주식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사이 주식시장이 뭐 미치는 널뛰듯하는 것을 맞아요. 한 3번 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생각은 이런 거 말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들로 시장을 관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전략인데 문제는 우리는 그때 이제 폭등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겠지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국 쪽과 중국과의 관계를 좀 돌아볼 텐데요.
이제 KDI 이런 경제 지표들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중국과의 그런 관계가 조금씩 좀 떨어지는 것처럼 숫자로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걸 탈중국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견으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새 정부 들어서 나서 안미 경쟁 끝났고 중국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중국에서 이제 공장 빼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되는데요. 그거 탈중국 지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미 네. 4월 달, 5월 달 통계로 보면 우리 대중국 수출 비중이 19.몇 퍼센트, 20% 미만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홍콩까지 많이- 포함했을 때도 22%인데 호주가 대중국 수출 비중이 한 25%, 예. 일본이 20% 정도예요. 예, 그래서 예. 호주나 일본보다도 우리가 지금 더 낫네요. 대중국 수출이 낮아요. 예. 그래서 뭐 탈중국하고 자식할 것도 없이 이미 상태가 이미 이게 낮아져 있어요. 있는데도 그렇군요. 우리가 예. 데이터 체크를 안 하니까 중국에서 공장 빼야 된다고. 근데 지금부터 더 빼면 어떡할래? 그렇군요. 더 빼면 무역 수지 적자가 더 크게 날 수가 있죠. 그렇죠. 수출 안 하고 우리 수입은 뭐 중국에서 갖고 오는 게 60, 70%, 전기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0%를 중국에서 갖고 오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제 중국의 내수가 조금 회복하는데도 우리는 이게 안 되냐 하는 것은 네. 이게 중국의 지금 소비 회복이 상품 소비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팔고 있는 것은 뭐 화학 제품, 네. 반도체, 또 기계 부품 네. 이 중간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재가 관광이나 음식료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관련 없죠. 그래서 예. 그것은 우리가 부진한 것은 그런 우리 수출 구조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첫 번째 부동산 경기 회복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중국의 상품 소비가 되는 시점, 그래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앞으로 그 내외 시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작은 나라처럼 금방 이렇게 달았다가 금방 이제 식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미국의 시간차. 예예 뭐 그 인구로 보면 뭐 우리의 28배나 되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걸 우리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한국이 정확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한국의 경쟁력,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현재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지금 중국이 세계 공장 또 중국은 수출 안 되면 망하는 나라 예.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이미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 서비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미 절반이 넘어갔고 네. 또 소비가 GDP에 기여하는 비중도 한 60%가 이미 넘어가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서비스의 나라, 소비의 나라지 바뀌었군요. 제조나 공업은 뭐 30%대 이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진짜 옛날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기억은 이제 코로나 이전 예. 이제 3년 전의 기억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 사이 중국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갔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한다는 게 하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탈중국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탈중국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예. 감중국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진중국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오, 구체적이군요. 예. 그래서 탈중국은 우리가 인당 소득 12,000달러대에서 2만 달러대 인건비 따먹게 하던 거 빨리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보면 마산 수출 자유지역, 구미 수출 자유지역, 부천구로 수출 자유지역 있었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90년대 들어가지고 거기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인당 소득 13,000달러대에서 인건비 못 맞추는 그 기업들이 다 빠져나간 거죠. 그렇죠. 예. 중국이 지금 12,000달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인데 겪는 거군요. 예.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 중국에서 우리 경공업 제품들은 연년세세 할 수 있다? 이건 우리 착각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건 빨리 빼서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인도로 가는 것이 맞고 바꿔야 되고. 예. 대신 이제 아직도 중국이 따라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래도 적어도 몇 년 더 해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중간재들 석유화학부터 시작해서 철강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기계 전자부품들은 지금 장사가 아직도 되고 있는데 굳이 그걸 뺄 필요가 있냐. 그렇군요. 그래서 악화는 되고 있어도 여전히 시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뽑아 먹을 때까지는 뽑아 먹는 것이 답이지 시장에 있는데 문 닫고 나가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줄여야 될 품목들 골라내고 언제 이걸 문 닫을 건지를 결정을 하고 그렇죠. 그 사이에 결정을 하는 것도 엑짓의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문 닫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장사가 됐을 때 팔고 나오는 것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감중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진중국이 필요한데요. 지금 벤츠를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사신지 아십니까? 벤츠요? 네. 거기 중국입니까? 전 세계 벤츠의 36%를 중국이 삽니다.
미국이 한 12, 3%고요. 네. 벤츠는 독일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일이 한 10% 사요. 자국민보다 더 많이 사네요. 그렇죠. 네.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벤츠 많이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크기에 비해서는 4위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GDP는 10등하는데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벤츠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 네. 그리고 뭐 루이비통, 구찌, 베르가모, 샤넬 전 세계 럭셔리 명품을 중국이 35%를 샀어요. 진짜 큰 고객이네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저것이 14억의 손으로 물건 네. 만드는 나라가 아니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 12,000달러라고 얘기하는 것은 14억 명을 줄 세웠을 때 가운데 딱 쳤을 때 7억 등 하는 사람의 소득이 12,000달러라는 얘기고요. 평균이. 상위 5천만 등 상위 1억 등 하는 사람들의 소득 얼마냐? 더 어마어마하다. 4년 전인가 제가 본 데이터는 1억 800만 명의 커트라인 소득이 6만 8천 달러였어요. 미국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었다고요. 그래서 전 세계 명품을 전 세계 9대 명차의 27%를 지금 중국이 사요. 그럴만하네요. 그래서 그 누가 사냐는 건 바로 그 상위 계층이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앵커님 같으신 경우에 한국에서 중국인들 많이 보십니다. 오늘 점심 때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뭐 여행으로 오신 분들 다 보죠. 아니요, 여행 오신 분 말고도 있습니다. 누군가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 잘 못 오시니까 오늘 점심 때 보신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 있는 중국인 또 우리가 보는 중국인의 개념은 네. 우리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우리 그 일하시는 조선족 동포 분들 예. 또 공장에서 일하는 이제 중국인 노동자들 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중국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기도 그렇죠. 하죠. 예. 그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중국인이 뭐 입국을 못했으나 본 적이 없고. 근데 뭐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14억 인구 중에서 한국에 와서 일하고 노동하시는 분들은 7억 등 미칠까요, 위일까요? 미치겠죠.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7억 등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 유럽 아, 이게 여기 가서 여행하고 관광하고 쇼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중국이 너무나 가난한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우리가 여의도가 금융가가 굉장히 화려하고 5, 60층짜리 빌딩이 있잖아요. 네. 샹하이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냥 사진으로 봤어요. 한번 가보시면 샹하이 네. 루자주에 가보면요 5, 60층짜리 빌딩들이 질비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은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네. 지금 중국은 이 컨슈머의 나라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 기억이 결국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3년 전 이제 사드 보복 이후에 네. 그 우리 기억은 변하지를 않았는데 중국은 엄청난 변화를 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중국 가서 거기 저도 코로나 전에 갔으니까 3년 만에 가본 건데 예. 제일 당혹스러웠던 것은 저는 뭐 상하이에서 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일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택시를 못 타는 거예요. 왜 못하세요? 그래서 중국은 예. 지금은 완벽한 캐시리스 사회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탈 때 이 네. 핸드폰에 있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결제를 하는 것이지 현금이 없어요? 현금을 전혀 쓰지 않아요. 그리고 식당, 뭐 호텔, 뭐 슈퍼 어디에도 현금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현금을 안 쓰면 우리가 현금을 내면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세금 안 근데 내니까. 거기에 그 캐셔들이 굉장히 짜증냅니다. 왜 현금 내냐? 그러니까 번거롭게 만드는 거군요. 그러고 거슴돈은 받을 생각하면 안 돼. 거슴돈이 없어. 저부터 현금통이 없다고요. 아,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에 중국은 완벽한 캐시리스 3년 소사이어티로 만에요. 야,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이게 가서 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네. 3년 전에, 4년 전의 기억으로 계속 중국을 보면 완전히 미스리딩한 오판하는 것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봐야 되는데 가서 한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볼 필요가 있다. 네. 제조국이 아닙니다. 이제 소비 국가로 3년 내에 빠르게 변한 중국인데요. 이렇게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서 중국의 현황도 좀 체크를 하면서 한국이 개선해야 될 점들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중국의 행보에 발을 못 맞추는 동안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은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테슬라 상하이 제2공장 증설 얘기도 있고 또 폭스바겐과 지멘스가 중국에 또 대거 투자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우리도 보고 배워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친하기 때문에 네. 미국의 가이드라인대로 이제 그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많이 따르려고 하죠. 맞아요.
근데 미국의 동맹에 아주 배반자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머스크. 유럽의 맹주인 네. 독일입니다. 독일부터. 독일은 뭐 나토에 미국 빼면 최강자고. 맞아요. 근데 독일이 중국의 시진핑 정부 3기 들어서면서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지도자도 축하하러 안 갔는데 일본으로 슐츠 총리가 갔어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13명의 방금 말씀하신 폭스바겐부터 시작해서 BMW부터 바스프부터 이제 독일의 대표적인 회사들을 끌고 갔습니다. 사절단이네요. 근데 거기서 BMW인가요? 바로 3조 5천억 공장 짓는 거 바로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상한 나라가 인도죠.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인도는 미국의 쿼드 동맹의 서쪽 축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네. 근데 인도가 미국 말을 안 듣고 러시아한테서 계속 석유를 사죠. 맞아요. 최대치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석유를 정제해가지고 유럽에다가 다시 팔고 있고. 네. 그래서 미국이 하지 마 그랬더니 인도가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죠. 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거절을 해버렸고. 그렇군요. 또 보면 중동에도 또면 마카파 그 지도자 하나 있죠. 사우디에. 빈살만 같은 네, 경우도 빈살만. 보면 석유 가격이 폭등하니까 미국이 사우디는 뭐 오랜 미국의 우방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석유 증산 좀 해라고 그랬더니 빈살만이 단칼에 노했죠. 그랬죠. 당신이 하지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냐. 맞아요. 그러고 나서 바이든이 바로 쫓아갔죠. 네. 그때 아주 식사 대접을 한 게 아니라 네. 뭐 대면대면하게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소용 없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시진핑이 상기 집권하면서 맨 먼저 방문한 나라가 사우디인데 사우디를 갈 때 하늘에서부터 전투기가 에스코트 해가지고 내리고 공항에 레드카펫 서비스 폼 나게 하고 식사 대접을 해서 보냈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사우디의 최대 석유 수입국이 중국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 보고 석유 수입 대금 달러로 아니고 위안으로 지급해 볼래? 1억까지 오프를 했어요. 중국이 원하던 거네요. 그래서 결국은 예. 이게 지금 이게 우리는 이제 탈중국 해야 된다고 이제 돼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의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하지만 네. 결국은 동맹이라는 게 뭐냐면 돈 되면 동맹이고 돈 안 되면 사진 찍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이 공장은 보조금 많이 주는데 짓는 것이 아니라 돈 되는데 짓는 것이 위치. 이게 답이에요. 예, 예. 그래서 미국은 우리는 미국 중국에다가 공장 증설하지 마. 공장 빼 그러는데 테슬라는 공장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공장 증설하잖아요. 맞아요. 왜 테슬라 공장 못 짓게 안 하냐? 음. 그리고 가장 먼저 공장 빼야 되는 것은 애플이 핸드폰 공장 다 빼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핸드폰, 전기차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고 한국의 반도체 회사만 이거 증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죠.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실리 앞에는 그러네요. 이것은 동맹도 없고 이제 의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 관계에서는 피보다 진한 게 있어요. 돈입니다. 돈 되면 동맹이고 냉정합니다. 돈 안 되면 예. 동맹도 버리고 이거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치나 외교 쪽에서의 의리 동맹하고 네. 경제적 실리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일치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의리를 따르면 돈이 운다는 문제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우리 말고 다른 미국의 다른 이제 거대한 동맹들도 실제적으로 미국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냐 아니면 반대 스탠스를 취하냐 하는 것 봐야겠네요. 이거를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유럽의 이 미국의 최대 동맹, 이제 인도양의 최대 동맹, 중동의 최대 동맹들이 네. 미국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뭐 결국은 작가님도 그렇게 써놓으셨지만 이게 가치 동맹은 그거는 미국하고 하는 것이고, 예. 이 투자를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국가가 결정하는 거죠. 더 필요한 쪽으로. 그렇죠. 네, 돈 쪽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을 상대를 설득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최대 이익을 얻는 것이 그것이 외교고 그것이 국가의 협상력이고 그게 진짜 실력이죠. 그렇죠. 외교의 상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중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이런 걸 잘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그 미국이 뭐 가이드라인 여러 가지를 했고 그래서 공장 다 빼는 것처럼 하다가 예.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서 그 중국에서 제재를 받았죠. 마이크론 그렇죠. 물건 팔지 말라. 맞아요. 그랬더니 다시 발표하는 건 우리 거기다 중국에다 패키지 공장 짓겠다. 7천억인가 얼마 투자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을 보면은 네. 미국 정부 말이 잘 안 먹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언론이나 연구기관이나 정부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많이 하지만 네. 그 누가 인류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요. 한국의 반도체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랭킹 삼성이 1등, 인텔이 2등, 하이닉스가 3등 이렇게 해요. 예. 전 세계에서 1등에서 3등 하는 회사가 한국에 있어요. 두 개나.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정치나 외교나 언론이나 연구기관이 전 세계 1등이나 3등 하는 데가 있냐.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한국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잘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은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매일매일을 정말로 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심정으로 경쟁자들과 피 터지게 싸우면서 이제 40년을 살아남은 회사들인데 그렇죠. 네. 그 회사들이 보는 이제 시장을 보는 눈, 또 경기를 보는 눈, 이것은 정말로 이게 그냥 뭐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고 날카롭죠. 미국이 보면은 예. 이번에 반도체 지원법이나 반도체 보조금 조항을 보면요 예.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로 한국 기업이나 대만 기업의 아킬레스건을 딱딱딱딱 찍어서 이제 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건 누군가 입김이 없어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반도체 지원법에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네. 그 엑셀 시트가 있더라고요. 16장짜리인가. 거기 보면은 예. 생산 캐파부터 시작해서 수율부터 뭐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 할 때 삼성전자 수행 예상 모델 만들 때 써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내라는 거예요. 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보니까 그 칩스 포 아메리카라고 하는 산자부에 미국 산자부에 그 팀이 만들어졌는데 네. 그 팀의 팀 구성원 중에서 보면은 예. 반도체계에서 20, 30년 일한 실무가 IB에서 저처럼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20, 30년 했던 이제 예. 프로 선수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팀을 만들고 거기서 들어온 회사들한테 자료를 요구를 하는 정도예요. 타짜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칩스 포 아메리카나 반도체 지원법에는 인텔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인텔의 의도대로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에서 2등하는 회사가 짠 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을 뭐 이제 우리 뭐 보는 관점이 네. 뭐 재벌 기업에 돈 많은 재벌 기업 이런 정도로 보는 것이지 정말 이게 인텔을 이긴 세계 넘버 원의 고수다 이렇게 보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잘 되게 하기 위한 그 어드바이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예.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1등, 3등 하는 이제 한국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들의 얘기를 뭘 해주면 되나? 그렇죠. 뭘 해주면은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고 중국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그 잘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과정 잘 안 거치죠.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용사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줘야 계속해서 1등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정부에서도 어쨌든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업과의 소통을 더 긴밀하게 해서 필요한 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반도체 뭐 다른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람 기술 돈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네. 기술은 이미 우리가 세계 1등이기 때문에 그건 네, 됐고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예. 첫 번째 사람. 근데 반도체라는 것이 엄청난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도 하지만 예.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이게 3시프트 3교대를 365일 해야 되는 산업이에요. 그것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계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진다. 네. 그리고 돈, 미국 60조, 유럽 60조, 뭐 중국 50조. 어마어마하네요. 이걸 투자하는데 우리가 뭐 세금 몇 % 깎아주고 몇 예. 천억 지원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경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투자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부하고 기업하고 또 이제 민간이 사실은 머리를 맞대고서 반도체 산업을 재벌의 수익 산업이 아니고 예.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안보 산업으로서 보고색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는 것에 지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디램 같은 경우는 뭐 80년대 초반에 20몇 개 기업이 지금 딱 3개 남았어요. 살아남은? 근데 그중에서 하나를 더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네. 1, 2, 3등 중에서 3등을 만약에 죽이게 되면 우리가 1, 2등이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파워를 가져가는데 네, 네.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3등을 죽이려고 하면 1등은 문제가 없는데 2등이 먼저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재무도 약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2등 살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재벌 기업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서상 지금 잘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은 네. 재벌 기업이 아니라 한국을 지킬 미국과 중국의 전쟁 과정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 최종 병기 활을 만드는 활 제작소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게 놓고 보면 달라져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나라를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경쟁 상대가 지금 중국이고 미국인 상태에서는 네. 이들이 뭘 하는지 그리고 대만이 우리 경쟁 상대라고 대만은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대만이 뭐 태풍도 자주 오고 홍수도 자주 나고 가뭄도 많고 하는데 네. 가뭄이 나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농업 용수를 예. 이거를 반도체 공장으로 돌려줬어요. 농사 못 짓는 대신에. 그 정도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예. 바로 칭화대학에 반도체 대학을 하나 만들어줬고 네. 전 세계 전국에 12개 대학에 바로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줬어요.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반도체 인력 모자란다 그러고 더 샤킹했던 것은 그 반도체 계약학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 뭐 서울시 있는 대학에 그 대학에서 그 반도체 학과를 졸업하면 100%이 사람들은 입사. 이제 반도체에서 채용을 해주는 건데 예. 아마 금년인가 그 입시 그 뭐 얘기 나온 거 뉴스를 보면 경쟁률이. 이제 그 정시 모집에서 예. 거기에 이제 수시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갔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네. 인력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네. 결국은 사람이 없으면 반도체도 뭐든 되지를 않는 건데 그렇구나. 우리로서는 이제 반도체 산업을 이것을 기업의 수익 사업이 아니라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전략 산업이라고 하면 뭐 교육부든 대학이든 여기는 파격이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그 파격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네. 거기에 그것을 이제 이해관계자들한테 설득시키고 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정말로 국가의 대승적인 그런 이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사실 있어야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반대한다고 뭐 그 이런다고 해서 치워버리면 문제는 우리 옆집에서 우리를 넘어서는데 어떡할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로 봐서는 사람하고 돈의 문제를 이것을 이게 엉터리 없이 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주변의 경쟁국들과 벤치마크를 해서 네. 네. 이제 우리가 거기서 정경에 뒤지지 않게끔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벤치마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산업은 안 해줬는데 이 산업만 얼마를 해준다? 이거 말이 되냐? 네. 그런 이제 균형 논리로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은 그 균형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하냐 그 균형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사실 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1, 2등이지만 주변 국가를 보자라는 관점이십니다. 그럼 한국의 반도체 하반기 여파 이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발전의 조건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아유 삼성부터 적자가 크게 났어, 하이닉스도 뭐 삼성도 적자가 났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가격 그 적자 문제는 이것은 저는 크게 의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래서 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디램 같은 경우는 시장 구조가 가점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대략 한 70%의 마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램 가격은 저것은 이게 애플이나 수요업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칼자루가 1등하는 회사가 이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디램 같은 경우에 오버서플라이를 한 10에서 15% 정도를 보는 것 같은데 네. 삼성이 50% 갖고 있는데 30%를 감산을 해버리면 바로 15%가 쇼티지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어차피 따라가서 같이 가면 네. 70% 커버하는 데서 30%를 감산을 해버리면 20%가 줄게 되면 시장은 지금 공급 과잉이 아니라 바로 쇼티지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60%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6배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의 의사결정은 한국이 하는 것이지 마이크론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이제 1등하고 있는 삼성의 전략이 지금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과거에 20개가 넘는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3개로 줄어든 이유는 반도체 경기의 하강 국면마다 네. 이제 악마는 약한 놈부터 잡아먹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놈부터 부도가 나서 계속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3개가 남았고 거기서 지금 1등이 우리 한국의 삼성, 2등이 하이닉스, 삼성이 미국의 마이크론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하강 국면에서 통상의 경우는 적자가 나거나 재고가 많거나 하면 설비 투자를 하거나 증설을 안 하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뭐 돈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1등하는 회사는 계열사한테서 20조 빌려가지고 라인 하나를 더 짓습니다. 아, 오히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불황의 투자라고 하는 이제 원칙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반 뒤에 공장이 완공이 됐을 때 네. 2등하고 3등은 캐파리 성능을 못 늘리면 호황기 때 어떻게 되냐? 못 따라가는 거죠. 1등의 점유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초격차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초격차라기보다는 마켓 쉐어의 격차가 커지게 되죠. 아, 그 격차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호황에 대비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뭐 우리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 반도체 회사의 적자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왜 이제 세계에서 1등하는 회사가 적자가 나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삼성은 지금 반도체를 만들 때 최첨단 공장을 지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도체 장비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EUV 장비라고 하는 예. 첨단 장비를 같이 썼기 때문에 네. 이건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5년 동안 상각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다른 회사는 전혀 설비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첨단 공정을 안 쓰는데 지금 첨단 공정을 써가지고 원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년 반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때 이제 후발 업체들은 설비 투자를 하게 되고 늦네요. 그렇죠. 네. 이제 선발 업체는 이미 감가상각을 절반 끝냈기 때문에 그보다 후반에 들어갔을 때 원가 경쟁력이 엄청 생기게 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삼성의 어떻게 보면 그 적자 문제는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뭐 법은 몰고 주먹은 가깝다고 당장 적자가 나면 이제 심리적인 뭐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경기 40년을 놓고 보면 네. 뭐 적자 나고 회사 부도나는 건 항상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1, 2등 하는 상황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볼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국내 반도체주 유망한 것 같은데 뭐 10배 이런 것도 10배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시장이 과점화돼 있고 또 시장이 이것이 성장률이 뭐 쭉쭉쭉 몇십 퍼센트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템버거라는 것은 얼리 스테이지에서 이제 신기술이 도입되고 신상품이 됐을 때 나는 것이지 시기에. 이 반도체라는 게 40년이 넘는 아이템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대신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네. 이게 반도체 경기가 대략 4년 사이클, 뭐 올림픽 또 대통령 선거, 반도체 경기가 거의 같은 사이클인데 그렇군요. 올라갈 때 2년 반, 떨어질 때 1년 반 평균적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작년 2월 달부터 이제 피크아웃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대략 한 1년 반을 보면 금년 8월 정도가 네. 이제 바텀아웃하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은 이제 돈은 실물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년 8월 정도가 바텀아웃하는 뭐 정도라고 하면 예. 지금 정도는 이미 움직이죠. 그래서 아마 주가가 최근에 이제 많이 움직인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그림 하에서 돈은 실물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 그렇게 있고 네. 그래서 템버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트랙티브하지만 네. 산이 높으면 고리 깊잖아요. 테슬라가 뭐 10배 벌었다고 그러는데 터질 때 60 몇 퍼센트가 터지잖아요. 최근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보면 60% 터진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고 네. 비트코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템버거 너무 즐기지 마라. 오히려 4년 단위의 그 사이클을 잘 보게 되면 네. 리스크가 크지 않게 앞으로 2년 반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때 2년 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을 이렇게 잘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조금 더 쉽게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 이제 지나버린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그 이후도 어떻게 점수를 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상반기는 1, 2점, 1, 2점밖에 안 돼요? 그 하반기는 그것의 2배, 4, 5점, 4, 5점. 그리고 내년 상반기는 그것의 2배, 그래서 뭐 6에서 10점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렇지만 새벽이 가장 어두운데 그렇죠. 지금 반도체 경기는 아마 금년 1, 4분기, 2, 4분기 네. 아마 이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고 예. 그리고 뭐 세상에서 누가 제일 현명하냐. 예.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엔지니어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고 돈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이미 그러네요.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시장한테 물어보라고 하지만 아마 사이클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게 그 반도체 경기하고 주가하고는 갭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네. 그리고 하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반도체를 투자할 때 뭐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슈퍼 사이클이다. 사이클이 다 없어졌다. 코로나 때 그 난리를 쳤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건 없어지지 않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제 테슬라가 떴고 비트코인 떴을 때 PDR을 많이 얘기해요.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를. 아, 예. 그래서 꿈의 가격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 꿈의 가격. 예. 근데 꿈의 가격은 그런 버블이 있지만 반도체도 버블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도체 투자할 때 뭐 보통의 이제 투자 원론 이렇게 뭐 PR이 낮을 때 사라. 그렇죠. 그게 이제 돈 버는 지름길이다 하는데 반도체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PR이 가장 높을 때 사서 그렇죠. PR이 가장 낮을 때 팔아야 돼요. 아, 그래서 반대네요. 지금 삼성전자가 적자 냈고 하이닉스가 적자 냈고 네. 그랬던 1, 4분기가 PR이 실제로 가장 높죠. 무한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가 사실은 매수 타이밍이죠. 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주가가 100이라고 했을 때 경기가 좋으면 무지 이익이 많이 나요. 예. 50, 100이 나는 거죠. 그럼 PR이 1, 2가 돼요. 그렇죠. 근데 경기가 나쁘면 이게 이익이 예. 10이나 5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 바닥에서는 PR이 이게 10이나 20이 돼 버리죠. 확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이론상으로 낮은 PR에 사라 그러면 꼭지에서 샀다가 네, 맞아요. 높은 PR에 팔면 바닥에서 파는 이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반도체를 투자할 때는 그 파이낸스 경영학 체계는 그냥 반대로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뭐 헛다리를 짚는 그런 일이 사실 벌어질 수가 있죠. 네. 아, 반도체 오히려 타이밍을 지금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숲도 보고 나무도 동시에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내용을 좀 확신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클래스통 하반기 전망 시리즈 한국 반도체가 가야 할 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또 하반기에도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